이번에 여기 등급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업무 88, 화작 90점, 2등급은 79, 82. 그러면은 아쉬운 사람들이 좀 있네. 한 문제 정도 차이로 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를 또 문학부터 한번 좀 봅시다. 문학부터 좀 한번 쭉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작품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 자, 일어나 저기. 18번 문제는 다 맞았네. 다 맞았으니까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 작가의 어떤 생각, 서술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에 대한 설명이고, 이건 내용일치 부분이에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된 느낌은 있을 거고, 근데 그 내용이 약간의 어떤 어휘 변화가 일으켰을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도 다 맞으셨네요. 이번에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였고, 21번 문제가 몇 분 계시니까 한번 보자. 21번에서 당시 이 과정인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요 당시에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지금 여기서는 없는 걸로 그려지잖아. 그쵸? 여기 지금 지문에서는. 근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없으면은 이게 되나?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 혹시 국선 변호사라고 들어봤어요? 국선이라는 단어가 뭐니? 나라에서 그냥 선임을 해주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막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라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그런 변호사가 생기기 전 그 당시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이 공정하게 작용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작가의 어떤 사유,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4번과 5번을 놓고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4번. 많은 피의자에게 사건의 표피를 건드린 데 불과한 판사의 신문이 행해지는 것에서 표피를 건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니? 표피. 겉에만 그냥 툭한 너 뭐 했니? 네. 그래 알았다 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불합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표피를 건드린다는 거는요. 어떤 그 사람의 억울함이나 속마음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 뭐 했습니까? 네. 그러고 넘어간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법에 대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보다 억울하지 않을 자유를 바라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이 변했죠? 남편과 이런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부정부패와 편법으로 인한 억울한 심사가 없기를 바라는 소망을 마음을 엿볼 수 있군이라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러면은 이 5번으로 우리가 선택지를 했었어야 되니? 잠깐만, 21번에. 미안해. 3번이잖아. 3번이 틀린 거잖아. 3번 한번 보자. 내가 신의 능력으로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신의 능력으로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판사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표피만 건드렸어요. 당신 뭐 했습니까? 당신 뭐 했습니까? 당신 뭐 했습니까? 그런 것에서 사회자 약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자, 이때 당시가 이 단어가 불법적인 재판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임명 안 했네? 그럼 한 번에 재판하자. 판사가 그냥 물어보고 바로 판결해 줄게. 이건 그 당시에서는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그냥 바로 보였겠지만 없더라도 이 부분을 불법적인지 아닌지를 이 안에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판단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판사의 신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라는 상황 자체는 이미 적법한 행동 안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그려진 거였어요. 그래서 요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건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이 분명히 글에서도 나오는 것 같거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디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재판 말고 불법적인 뭔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 있지. 사회적 약자들은 면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 5시간씩 기다리고 5분, 10분의 면회를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특별 면회라고 해서 돈을 써갖고 아주 긴 시간 이렇게 면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행위들을 여기서 고발하고 하는 측면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랑 재판의 요 상황은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쌓이진 않을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현대시 요 음지의 꽃은 수능특강 연계작품인 거 아시죠? 수능특강 연계작품이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22, 23, 24 오 22를 다 맞았구나. 나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5번 안 읽고 그냥 1번 의인화 했네? 왜 가나 의인하니까 그러고 넘어갔거든. 다를 못 봤어. 그냥 가 난지만 알았어. 아침에 7시에 와서 풀었거든 나도. 그러니까 정신이 있었겠니? 그래 꼭 찾아주세요. 알았죠? 영단 적어줘. 다 마지막에 끝났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까지만 보고 의인하네 하고 끝나고 넘어갔어요.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자, 23, 24도 다 맞으셨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요 25번 문제 25번 문제가 얼핏 보면 답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 얼핏 보면 답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 부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인용이 된 이 구절이 나오면요. 무조건 가서 보시라고요. 무조건 가서 보셔야 돼. 그럼 일행에 가서 무너진 성터는 어떤 느낌이야? 무너진 성터에서 풍설을 깎아온 바위가 있습니다. 성터는 이미 무너졌어. 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관형어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무상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짓하며 구름이 떠간대요. 바위는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떠간대요. 그럼 이 구름이 떠가서 움직인다라고 이 모습은 인간의 허무함이다? 인간사의 허무함이다.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고 인간사의 허무함을 바라보는 걸까?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서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이다. 그러면 인간사의 허무함이라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뭐 수식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없을 것 같아. 서술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허무함이다라는 건 무상감이거든. 뭔가 좌절 느낌도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게 무상감이잖아. 그치? 근데 그냥 떠가는 구름을 보는 거잖아. 구름은 원래 늘 떠다니지 않아? 안 그래? 막 예를 들어서 뭐 구름, 뭐 하늘 이런 것들이 원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러면 무상감으로 갈 수 있죠. 원래 떠다니던 구름이 안 보인다. 이러면은 무상감, 허무함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허무함이라는 거는 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없어갖고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에요. 무너진 성터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성터가 원래 있었는데 무너졌어. 그런 감정들에 대한 얘기니까 25번은 그렇게 한번 좀 처리를 해보시고 시로리 같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시로리라는 건 뭐니? 아주 작은 거잖아. 시로라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나는 흔들려요. 나는 바람에도 작은 거에도 흔들려요. 라고 그렇게 대응되시죠? 그래서 3번으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지금 여기 절반이어서 1번 맞추신 분은 절반, 3번에서 틀리신 분은 절반. 근데 시로리 같은 바람결이 흔들린다는 건 너무나도 잘 대응이 되는데 이렇게 고른 이유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으니까 골랐을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너진 성터만 보면은 맞는데 이거는 물음표가 쳐졌을 거고, 그치? 그 물음표 쳐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허무함이라고 볼 수 있나? 근데 허무함이란 감정들의 여러분을 어떻게 찾으라고? 무상감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 거 없는 거야. 무상이란 상자가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휘들에 대한 정립을 좀 해주시는 것도 문학에서는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이 앞전 해설에서 내가 했을 때도 어휘가 좀 어렵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6번도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그 시의 전개 방식 구조니까 이거 한번 꼭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27번도 요 수필에 대해서 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보면 되죠. 요 4번의 정답이 4번에서 요 나이팅게일이나 이런 나비들은 그럼 어떻다라는 얘기니? 얘네들 불사조라는 얘기인가? 그런 새는 아니겠과, 그치? 그리고 불사조라는 화려한 말을 써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몇 갑절이 길다. 나비나 나이팅게일의 생명보다는 인생은 몇 갑절이 길다. 이 두 소재는 유한한 존재죠. 그쵸? 우리 인생보다도 짧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로서 저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죠. 문학에서는 옥단춘전은 또 수능 특강이었나? 수능 완성이었나? 옥단춘전 특강 마지막이었나? 옥단춘이 수능 완성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애정소설. 근데 옥단춘전은 고전에서 나올 가능성 높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특강이었나? 특강 마지막 실전학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전학습 3분 마지막에 몰라? 다 갸웃갸웃이야? 어디서 나오는지 뭐 외울 필요는 없지. 그냥 얘가 있었다 없었다만 외우면 되니까. 근데 저는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 기억까지 살려보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얘기는 하지만 현대소설이 더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둘 다 연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이 애정소설이 하나 지금 빠져 있으니까 꼭 연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이 옥단춘이 아주 능력이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거기서 오히려 막 먹여 살리지 자신의 남군님을, 그치? 이혈용을 막 먹여 살리는 장면이 또 여기서도 나왔어. 이혈용의 말에서 서울 본집, 누구의 서울 본집? 혈용의 서울 본집. 그러면서 흡족하게 지낸대.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대가 옥단춘이라는 이 기녀가 오히려 남자네 집까지도 먹여 살린 거예요. 오, 되게 능력 있잖아, 멋있잖아. 이런 분 만나고 싶다, 나중에. 아니지, 만나고 싶다 하면 안 되지. 내세, 후세.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용 일치 부분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옥단춘전 같은 경우는요. 혈용이랑 누구랑 친구였니? 김진희랑 친구였지? 근데 나쁜 놈이 누구였어? 김진희였지? 그래서 막 쫓갖고 막 혈룡이를 막 수모를 주고 이랬잖아. 그 혈룡이는 어떻게 돼? 옥단춘의 도움을 얻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암행어사로 우리가 출두하게 되죠. 암행어사라고 하는 이 단어, 얘들 암행어사 무슨 단어니? 이 단어 뜻만 알았으면 사실 이 문제 한 문제 더 맞출 수도 있었어요. 임금의 그렇지. 어사가 임금의 사자가 명령이잖아. 불이다. 임금이 시킨 사람이야. 어자가 우리가 임금의 뜻이 있잖아요. 사는 시킨 사람. 임금이 시키다. 뭐 하라고? 암행하라고. 암행은 무슨 뜻이야? 몰래 다니라고. 어둡게 다니라고. 몰래 다녀서 비리를 캐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암행어사의 정체를 숨기고 초라한 행색으로 온 것에 대해서 신분적 차이를 뛰어넘은 느낌일까? 절대 아니죠. 암행어사라고 우리가 하는 이 임무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온 거니까 31번 틀린 부분을 들리신 부분들은 이 암행어사 뜻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배경 지식으로 풀고 있나?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넘어가서. 자, 용사음도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이니까 꼭 읽어주세요. 용사음 할 때 용자가 무슨 용자니? 요거는 임진년 할 때 용이에요. 임진왜란 할 때. 요 진자가 용의 뜻이거든. 사자가 여러분들 그 12간지 다 외울 수 있어? 쥐소 호랑이 토끼? 자축이면 진짜 무슨 그렇지. 자축이 그게 그거잖아. 자가 쥐고 축이 그럼 자축 임묘 진사오미 용사음. 그래서 임진년과 갑을 병전 무기 경신 임계 계사년에 있었던 요 2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 최현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일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바탕으로 오히려 의병들이 엄청 열심히 싸우고 관군들의 이런 패배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또 한탄하기도 하고 전쟁 상황을 그려낸 시예요. 고전 시가 중에서도 여러분들 꼭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2번에서는 대꾸의 방법은 맞지? 2번은 대꾸의 방법은 맞아요. 근데 뒤가 어떻게 틀렸는지는 여러분들 꼭 찾아주셔야 되고요. 33번, 34번 한번 가보자. 34번에서도 항상 요렇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있으면요. 이거 가서 보세요. 알겠죠? 충혼의백을 어디가 부르려노 가서 앞뒤 문맥에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꼭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충혼의백을 어디가 부르려노 가서 볼까? 충혼의백을 어디가 부르려노 이게 아니라 앞에도 봐봐. 푸른 마름 안주 삼고 맑은 물 잔에 부어 잔과 안주를 삼는다는 건 뭘까? 충혼의백 기린다는 거죠.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어디가 부르려노 제사 지낼 수가 없어. 지금 뭔가 기릴 수가 없어라는 상황이니까 이 앞뒤 문맥을 꼭 보시고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 이거 안 찾아줬을 거 아니야. 정인용, 김명, 격장군 나왔겠지 하고 그냥 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인물에 대한 칭송했는지 가서 꼭 보라고. 알겠죠? 이거 좀 귀찮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 정확성이 높아져요. 아까 우리 2등급과 3등급, 4등급 특히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귀찮음 이겨내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앞으로 쭉 가봅시다. 문학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야 여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지 이거? 이거는 근데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거 독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일은 없거든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그 인지심리학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작업 처리 기억이라고 하는 되게 어렵더라고 이거 읽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이제 텍스트가 어려운 거일 뿐인데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순간 기억. 그래서 정보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처리가 되는지 그런 과정들인데 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인지심리학까지 했을 그 일은 없잖아. 근데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글을 읽는데 이게 막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유는 글을 어렵게 써서 그래요. 항상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이 수능 독해가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도 글 안에서 막 조건을 바꿔버리고 물론 틀리게는 아니겠지만 뭔가 조금씩 다르게 서술이 돼갖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읽어줘야 되는 게 있어갖고 나 그냥 이렇게 작업 기억 얘기 나왔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정리를 하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문제를 하나 틀리셨구나. 2번 문제들을. 자, 그러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파 위주로 책을 훑어본다는 거는 어떤 기억인 거니? 그러면은 시각적에 의존하는 거겠지? 그치? 시각적으로 의존하고 핵심으로 확인했다.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크게 다른 점을 우린 찾을 수는 없었는데 3번 선택지 한번 볼까? 시공자 3번 또렷하게 말하는 것에서 집중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니 발음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시공간 메모장에 저장된 시각 정보와 음운고리에 저장된 청각 정보가 별도로 처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처리가 같이 또렷하게 말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만 몰두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당연히 음운고리에서 처리는 됩니다. 음운고리에서 처리는 돼요. 별도로 처리되진 않아요. 같이 처리된다라고 해서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귀로 들어온 것이 음운고리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 일치 부분으로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 넘어갑시다. 어디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전히 14, 15, 16 또 사회복지문이네. 여기 보면은 제일 색깔이 안 칠해지는 데가 사회거든. 14, 15, 16 15, 16, 17은 뭐 거의 전멸이네. 15번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틀렸던 것 같아요. 15번 같은 경우는 16번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만 맞았고 17번은 두 분 맞았고
그리고 시간 없어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자, 이걸 또 나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날 무슨 얘기했어요? 사회법지문 같은 경우 좀 이렇게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죠. 안 그렸지? 못 그렸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갖고. 요게 근데 조금 어렵게 그려지기는 해요. 어렵게 그려지면서 도식화해서 풀어줬다고 하면은 조금 정답률이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 틀린 문제에 있어서는요, 요 문제의 유형하고요, 우리 금요일에 풀었던 문제 유형하고 집에 다 시험지 있잖아. 버리지 않았지? 못 봤다고 버리지 않았을 거. 막 어려웠잖아, 지난번 거는. 근데 문제 유형을 가만히 한번 놓고 틀린 문제, 이거를 틀리게 만드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요 시험지는 더 틀린 문제를 더 단순하게 만들어요.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들은요. 앞서서 금요일날 봤었던 문제는요, 어휘를 좀 어렵게 바꿔서 내면서 막 틀리는 부분이지만 오늘의 시험지는요, 그냥 단순히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바꾸거나 그냥 맞다고 하는데 틀렸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오답을 단순하게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까지 여러분들이 아직 뭐 볼 일은 없겠지만 그냥 맞다 틀리다 우리가 뭐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패턴들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전에 금요일날 시험이 더 어려운 건 맞아요. 왜? 다른 어휘로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막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험은요, 그냥 어휘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바꿔만 버려요. 글자 몇 글자 바꿔서 오답을 만들어 버리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빠르게 읽고 빠르게 찾고 빠르게 읽고 빠르게 찾고도 가능한 그런 질문들이기도 해요. 잠깐만 그럼 요거를 제가 또 다른 페이지에다가 하나 정리를 하면서 제가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처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처분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했어야죠. 처분은 무엇이다? 공권력의 행사다 라고 처분 정의하셨죠? 1문단에서. 야, 저것 좀 처분해줘. 이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정의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의를 다시 해주세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구체적 사실에 관해 근거 법령에 따라 행하는 법의 집행이다. 공권력 행사다. 그래,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구나.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우리 당사자하고 그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상대방.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 행정청이 어떤 상대에게 처분을 내리는데 그 상대를 우리는 당사자라고 이미 또 정의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 정의는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또 이제 바로 1문단에서 유형을 나오고 있죠.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 그래서 수익적 처분은 무엇이다? 침익적 처분은 무엇이다? 가서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이라는 단어는 모르겠지만 얘는 해야 한다. 재량행위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재량껏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로는 이해가 됐니? 재량이라는 단어. 그래.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기도 해요? 부관이 붙기도 한다. 부관이 저번에 우리 나왔던 거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뭐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부관은 덧붙이는 뭔가 내용이겠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이었을 거고, 그리고 당사자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당사자 이익과 공익을 고려하자. 뭐 이 정도 내용이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단부터 그냥 이 처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느 상황을 발생을 시켜요? 위법 상황을 발생시키죠. 자, 요 위법했을 때 이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위법했을 때 우리는 당사자 입장으로서 뭘 할 수 있어요? 취소를 요청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의 신청의 대상은 누구예요? 행정청에게. 요것도 중요해요. 누구에게 이의 신청했느냐? 이거 물론 문제화되지는 않았겠지만 문제가 살짝 됐었죠. 마지막 부분에서. 근데 이의 신청 누구한테 하는지도 꼭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대요? 행정 심판할 수 있대요. 행정 심판은 누구한테 했어? 행정 기관에. 행정기관은 뭐 시청일 수도 있고, 그렇죠? 행정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어요. 행정 소송은 누구한테? 법원에게. 그렇죠? 그 대상자 어떤 대상에게 뭘 하는지도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갔던 부분이
직권을 이용해서 이제는 행정청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이제는 행정청 기준으로 직권을 이용해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취소할 수 있다. 뭐가 되면은 위법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셔야 돼요. 물론 왔다 갔다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 문제의 유형 자체는요. 근데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여기 예시가 없기 때문에 그 예시 없는 것들은 꼭 정리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취소를 할 때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재량행위라고 2문단에서 이미 3문단에서 이미 찾아주셨어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요 행정소송과는 달리라고 요 표현도 하나 있었죠. 달리. 행정소송은 꼭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위법에서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얘는 위법만 있고, 피해가 없어도 가능해요. 그 특징이 하나 잡혔죠. 대조를 해주면서. 보이니, 혹시? 찾았니? 3문단에서. 3문단에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요건이지만 행정처의 직권 취소는 이러면서 상당히 길게 서술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대조 해줄 부분들은 꼭 비교대조 해주시고, 자, 그리고 처분 시점에서 소급을 시켜버려요. 소급이란 단어는 앞으로 땡겨간다는 얘기죠. 소급시켜버리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미래의 장래 효력으로도 가능하다. 미래로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반대로도 역추론 해줘도 괜찮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장래 가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추론까지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끌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문단이었고 4문단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문단에서 처분에 대한 취소하고 직권 취소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처분에 대한 취소하고 그 행정청의 직권 취소. 행정청의 직권 취소는 여기서 이거 뭐가 다른가요? 아니야. 여기서 보자. 요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요 3문단 여기 부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소송은 앞에서 얘기했던 행정소송이에요. 그치? 행정소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행정청. 아니야. 법원. 법원. 그치? 근데 이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권리 침해가 당해야 돼. 나 피해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송하는 거잖아. 너 고소! 피해 받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처분에 대한 그 요건이지만 끊고 대조가 되죠. 근데 지금 이 행정청의 직권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거지. 앞에서는 법원이. 법원에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당사자가 하는 거고. 여기는 행정청이 하는 거고. 지금 주체도 이렇게 달라졌잖아.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행정소송이 당사자가 법원에게 하는 거라면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렸던 처분에 대해서 이거 취소할게. 왜?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근데 피해자는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취소할게. 근데 당사자가 아까 소송한 건 뭐예요? 나 피해 받았어. 너 고소할 거야. 그럼 피해 안 받는데 고소 가능해? 법원에게? 안 되지? 그 차이라고. 찾았니? 요 문맥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지어 갖고 비교와 대조를 시켜 버렸어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법지문이라던가 이런 지문들은 앞에서부터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쌓아나가는 게 중요해. 빌드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 알겠지? 단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취소는 여기까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니? 철회가 있었지? 사문단에서는 이제 철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철회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럼 얘도 재량이겠지. 재량행위. 근데 오문단에 이미 얘네들 다 재량행위라고 한 번 더 설명해줬어, 확실하게. 자, 그럼 철회를 할 때 문제 상황이 발생해야 돼. 이 조건은 문제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 상황의 발생에 대한 얘기들을 밑에 조건들을 쭉 주고 있죠. 당사자가 목적을 위반하는 이런 상황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철회 같은 경우는 적법할 때죠. 적법할 때. 앞에서는 요 행정 취소를 할 때는 위법할 때였거든요. 그 위법성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취소까지 연결됐는데 철회는 그 앞에 적법한 방향인데 위법이 없었어요. 철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목적 위반할 때 그리고 의무 이행을 안 할 때 그러면 철회하는 거죠. 그리고 법이 변화할 때 법령이 변화할 때 자, 근데 이럴 때도 장래를 향해 가능해요. 장래 향해. 소급은 가능해요? 안 돼요? 소급은 불가능해요. 자, 요런 것들은 제가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시면 바로 문제가 풀려요. 잔소리 같지 이제는?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그럼 비교 대조가 일어나겠네. 소급 가능. 여기는 소급을 시킨다는 거였고 여기는 소급 불가능. 비교 대조해 주셔야 되죠. 여기는 장래를 향해예요. 근데 취소는 그럼 장래를 향한 걸까? 아니지만 언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같이 비교 대조해 주시면 되겠죠. 공통점도 분명히 보여요. 장래가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또 소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대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정리해주는 문단이 나오죠. 얘네 둘은 무슨 행위라고? 재량행위라고. 근데 이 재량행위로서 취소와 철회도 또 하나의 처분으로 본다고요. 앞에서 처음에 어떤 공권력에 대한 집행이 일어났는데 취소하는 것도 또 공권력의 집행인 거야. 그쵸? 그래서 다른 처분이야. 처음에 있었던 처음에 이루어진 처분이 지금의 요 처분, 재량행위로서의 취소와 철회도 하나의 또 이어지는 처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럴 때도 당연히 이익과 공익을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을 또 나눴습니다. 수익적 행위일 때. 수익적 행위일 때는 뭐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침해일 때라고 하는 거는 제3자 효과 없는 경우 그때는 결정 가능하다. 제3자 효과가 없는 경우 그것이 이제 기억 문제로 나왔던 거죠. 그렇게 오문단이 끝나는가 했는데 아니 마지막에 또 하나가 나왔다. 또 하나가 이렇게 취소나 처분을 내렸던 것을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어서 혹은 달라져서 취소나 처분을 내렸던 것을 다시 또 변경할 수 있대요. 다시 취소, 철회 가능. 이라고 하는 마지막 또 한 번 더 바꿔주네요. 또 다른 처분이 또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다시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뭘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처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처분에 대해서만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로만 쓰여 있습니다.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는 자동 회복되는지 아닌지는 설명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나서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 일지를 보시면은 자 1번부터 3번까지 어떻게 오답을 만들었는지 이 오답 패턴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오답 패턴 어떤 거를 오답 패턴으로 지금 만들었는지 그 오답 패턴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여기서 많이 틀리셨는데 정리가 되셨다고 한다면 이 오답 패턴만 한번 집에 가셔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해설지는 제가
그 카톡방에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그거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법 사회지문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라고 얘기했던 건 진짜 거기를 바탕으로 냈던 거고, 여기 문제에서는 진짜 오답 패턴이 되게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패턴만 여러분들 찾아주시면은 수능장 가서 아 이게 지금 오답이 진짜 단순한 패턴으로 나오는 오늘과 같은 시험인지 아니면 진짜 여기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완전히 그 정리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대조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기억은 취소고 이유는 철회죠. 그래서 취소와 철회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셨다면 이 역시도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꼭 지문 정리해 주셔야 돼요. 기억은 이거 4번 아까 맞지 않았니? 정당한 사유 있으면 장례상에서 있다. 5번은 처분 시점에 있었던 사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니?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었지.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여기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당사자가 위반했어? 그럼 철회할 거야. 의무인행 안 해? 그럼 그때 처분할 거야. 법령이 변화했어? 그럼 그때 그때 철회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처분 시점에 처음 그것이 내려진 시점에 의한 그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보자. 처분 시점에 있었던 사정에 의해 효력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위법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처분 시점에 이미 위법한 사정이 있었어. 라고도 읽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를 고지고대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위법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니은은 적법할 때 철회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에 대한 이유도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볼까? 그럼 당사자의 이익과 공익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이 결정이 가능합니다. 왜?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단순히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당사자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공익적 요구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거는 공익적 부분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니? 그치? 근데 그 말을 또 꼬아냈다, 여기서. 그러면 당사자 이익에 부합하면 맞아요. 근데 당사자와 공익은 판단할 필요도 없지? 그럼 공익에 부합하겠지. 부합한다는 건 거기에 맞아 떨어지다라는 거잖아. 근데 당사자 이익에 연관을 안 줘? 그럼 공익과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부합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추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16번 문제를 대부분이 3번, 2번 왔다 갔다 했구나, 답이. 침해하면 얘들아 그 결정 못하지. 일단 2번으로 하신 분들은 고민하셔야 해. 이익을 침해하면 그 결정 못해요. 그리고 3번이라고 당사자 이익과 공익 수준을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건 맞아. 이것도 인정이 돼. 그래서 3번하고 1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당사자 이익과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당사자 이익과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랑 비교할 수 없다랑 부합한다의 이 의미적 차이를 지문에서 연결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어떤 걸로 삼을래? 비교할 수 없으니까 처리가 가능한 거니?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처리가 가능한 거니? 맞아 떨어지니까 처리가 가능한 거지. 여기서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결정이 가능한, 가 마지막에 결정이 가능한 이유, 근거를 어떻게 찾을 거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결정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근거가 미약하지 않아? 근데 부합하니까 결정한 거지. 근데 그 부합의 이유는 제3자가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약간의 추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추론이긴 해요. 여기 이해됐니? 16번? 16번이 많이 틀렸네. 응. 16번 응.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을 하면은 이익이랑 공익이 모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취소하는 거니까 취소. 취소하는 것도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니까 1번이지. 둘 다. 침입적 처분. 이유를 자, 침입적 처분은 우리가 어떤 거였어? 손해를 입히는 거. 입히는 거.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그치? 그럼 당사자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제3자까지 껴있으면 그거는 모르겠어. 고려는 해야 돼. 근데 제3자가 없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만 이거 취소하면은 당사자의 손해는 복구가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의 이익과 공익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 왜? 공익 수준은 제3자에게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요 이익을 모두 침해한다. 침해하는 처분을 나올 수는 없어. 이건 처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처분은 첫 번째 처분이 아니라 취소, 철회 처분. 두 번째 나오는 처분. 처음에 일어났던 공권력 집, 요 문단의 구조는 아까도 정리했지만 처분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처음에 처분은 공권력의 집행이고, 근데 요 처분은 취소 처분, 철회 처분이에요. 이거는 이것을 다시 취소, 철회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했다라는 점에서 얘의 일부가 그냥 복구가 되는 느낌인 거죠. 자, 요 흐름이었어요. 요 흐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분이란 말을 정의도 필요했지만 3번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구분을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공익이나 이익을 침해하면 처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그냥 위법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 더. 얘들아, 당사자의 이익은 침해할 수는 있겠지. 근데 공익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알겠죠? 공익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 앞에 트롤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틀리신 것 같아서 트롤리까지 한번 해봅시다. 4, 5, 6, 7, 8. 여기는 다 읽으셨을 거니까 혹시 4번 문제는 가를 읽고 이거 문제 풀 수 있니? 답이 2번이었던 것 같은데 2번이었죠? 근데 가의 공통점이잖아. 그럼 얘가 아니라는 얘기가 혹시 바로 읽혔어? 가를 읽고 이거 풀 수 있었니? 그래? 그렇게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발문이 나오면 가와 나를 다 읽고 풀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 가를 읽고 판별할 수 있는 걸 한번 봐봐. 얘 판별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그렇지? 화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개념을 정리했는지. 그쵸? 그럼 여기서 예시 나와 달리 그리고 개념 예시는 어디에 들어있니? 화제에 해당하는 예시 이거잖아. 이게 예시잖아. 요 예시 달리에서 우리가 헷갈렸나? 달리? 근데 요거 달리는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긴 한데 일반 사람의 판단에 경향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통계 자료는 여기서 얘기되는지 한번 쭉 가서 보면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만 구분을 한 거지. 이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서 혹시 가를 읽고 바로 푸신 분들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럼 가에 대한 내용도 요 트롤리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5명의 인부 이거 되게 얼마 전에 화두가 됐던 얘기죠.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겠니? 5명이 있고 1명이 있는데 1명 쪽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문제점. 그 1명에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럼 우리 5명을 밀어버려야 되나? 그런 막 딜레마들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쵸? 이거 밀어버리는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오늘 아침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한편 육교 상황의 경우 이거는 육교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줘야 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육교 상황에서 5명을 구하는 경우는 1명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1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트롤리 사례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트롤리 사례이다. 그리고 이 트롤리에 대해서는
결과주의는 일단 숫자로 판단한다. 비결과주의는 아니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밀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다수의 판단이 갈리는 문제를 트롤리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트롤리 문제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니까 꼭 정리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론,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이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아주 강력한 이론은 아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 읽었으니까 가를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5번, 6번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예요. 다 맞으셨고 7번 문제도 요거는 가의 이유니까 뒤에 가서 풀어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문제까지 8번 문제도 다 맞았네. 여기는 틀린 게 없구나. 5번을 많이 틀렸구나. 5번을 한번 그럼 가서 보자. 나까지도 읽어줘야 되는데 이 나의 혹시 글의 흐름을 좀 파악을 했니? 흐름은 어땠어?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쭉 얘기했는데 톰슨의 초기 연구라고 했지. 그럼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의 학자가 생각했던 게 계속 달라지지. 되게 이상한 구조인 것 같아. 학자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가끔 이렇게 변형을 주는데 한 번만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얘기, 두 번째 얘기, 그리고 뭐 세 번째 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변화하는 느낌이에요. 학자들의 이론들이 그렇게 변화하기도 해요. 그런 아주 특이한 구조가 있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 단순히 예견하면서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그쵸? 예견하면서. 근데 이후에 자신의 요 상황에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면서 자신의 또 반론이 또 제기가 된 거예요. 스스로를 반론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상황의 분리선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보고 정당화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뒤로 끊어야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 수단으로 의도하는 행동이야? 한 명의 죽음을 5명을 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야 라고 해서 이건 좀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이론을 제시했는데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 이거 똑같은 거야. 결국 똑같아.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후 톰슨은 또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는 같은 직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 같은 직관. 그리고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이것 또한 사람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이것도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반론의 여지 없는 이론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5번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만 좀 확인할게요. 자, 5번에서 트롤리 사례는 다수를 죽게 되는 행동과 소수를 죽게 되는 행동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 트롤리 사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트롤리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구조들. 자, 두 가지 트롤리 사례에 5명을 구하는 유일한 행동이 각각 무엇인지에 따라서 트롤리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맞지? 어떤 트롤리 사례에서는 5명을 구하는 유연한 행동이 각각 무엇인지에 따라서 트롤리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지. 여기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트롤리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2번 선택지가 헷갈렸을 거야. 여기서도. 어떤 두 가지 트롤리 사례에서 두 가지 트롤리 사례가 여기였어요. 그치? 그리고 뭐 분리선로 상황, 육교 상황도 두 가지 트롤리 사례고 그런 사례에서 5명을 구하는 유일한 행동이 각각 무엇인지에 따라서 5명을 구하는 각각 유일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리선로 상황은 이거만 틀어주는 거, 방향만 틀어주는 거, 육교 상황은 한 명을 떨어뜨리는 거 그런 행동이 트롤리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트롤리 문제라는 단어는 앞에 가서 다수 간의 판단이 엇갈리는 현상.
근데 사람들은 다수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는요? 육교 상황에 대해서는요. 육교 상황에서는 이거 떨어뜨린 거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 오히려 앞에서 볼까? 여기서 대다수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육교 상황은 밀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이 엇갈리는 현상을 트롤리 문제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이 엇갈리지가 않고 있죠. 육교 상황과 분리선로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롤리 사회에 대해서 5명을 구하는 유일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트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또 뒤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수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치하게 생각한다. 트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일반적인 직관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트롤리 문제가 무엇인지 아까 정의를 꼭 해주셨어야 되고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을 앞에서 제시한 거죠. 뭐 비결과주의, 결과주의로. 그러면은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 생각은 트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읽어주면서 트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니까. 3번 선택지에서는요. 트롤리 문제가 해명되려면 트롤리 사례들을 비교해도 트롤리 문제가 나타나는 이론이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이론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트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제시돼요. 이건 구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서 이중결과의 원리에 따르면 한 명의 죽음을 단순히 얘기하면서 5명의 구원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밑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나의 앞부분에서 톰슨은 회전 선로 상황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행동은 나쁜 결과를 좋은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 의도하는 행동으로 설정했습니다 라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죠. 오히려 이렇게 행동이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그 회전 선로에 대한 얘기였죠. 회전을 해서 반바퀴만 회전할 수 있는 거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이렇게 좀 구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니까. 자, 5번은 요 트롤리 문제는 구조에 대한 문제였고, 그 구조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요 트롤리, 대다수가 막 헷갈리게 하는 그 판단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5명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니? 결과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않았어?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7번 문제도 한번 보자. 그럼 7번에서 요 가의 이유를 추론 한번 해봅시다. 7번 문제는 다 대다수로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동 중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 가의 이유, 요 부분에 대한 이유죠. 이 톰슨이 생각했던 거랑 달라. 그래서 수정 이론 역시 트롤리 문제를 적절한 이유를 댈 수 없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찾아주면 되겠죠. 왜 그렇게 정당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동, 어떤 거 한 명을 이렇게 돌리더라도, 한 명을 죽이더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 자, 기술 문제는 여기는 그냥 그대로 과정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어가 막 처음 보는 단어도 나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내용일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이것도 내용일치 부분이에요. 이거 둘 다 내용일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정리하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 12번 문제는 요 과정을 좀 반영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틀린 부분 12번 문제 틀리셨던 부분들은 반영해서 따라가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그 주어라든 거 목적어를 조금만 바꿔도 틀리게 만든다고요. 그런 패턴들 문제 오답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오늘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요일날 모의고사 제가 해설했던 거 기준으로 지금 두 모의고사가 다른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그 두 패턴이 오답을 만드는 패턴이 달라요.
알겠죠? 근데 그 두 패턴은 수능에서도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다소 쉬운 문제가 오늘 같은 문제, 쉽지는 않지만 오늘 같은 문제, 지문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만 문제를 만드는 패턴은 오늘은 쉬워요. 근데 지문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이제 그 문제 오답을 만드는 패턴이 금요일 때 조금 더 어려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해설지는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